북한 방송위원회 훈련실은 언제나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낡은 벽지에서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났고 조명은 늘 어둑어둑해서 제 마음처럼 침침했죠. 매일 아침 저는 이 훈련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목소리를 다듬었어요. 국가 행사 전담 아나운서인 저는 인민의 목소리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그저 정해진 원고를 읽는 기계에 불과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에 들린 원고에는 김정은 장군님을 찬양하는 글귀들이 가득했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우리 조국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활자는 제 심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장들이요. 저는 그 거짓된 활자들을 읽어내려가면서 혀끝에서 쓴맛이 감돌았어요. 연습실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제 눈은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는 끝없는 허무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입술은 능숙하게 원고를 으쪼렸지만 제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잿빛 하늘 아래에 늘어서 있는 낡은 건물들을 보면서 제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조카 할인이었거든요. 11살 할인이는 제 언니 부부가 정치범으로 끌려간 뒤부터 제가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이 거짓된 삶을 견뎌내는 이유도 오직 할인이 때문이었죠. 보위부 사람들이 할인이의 양육권을 문제 삼을 때마다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 할인이를 저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다는 그들의 협박은 제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과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할인이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는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죠. 할인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할인이의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에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엄습했죠. 이 아이를 언제까지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보위부 사람들이 언제 다시 찾아와 할인이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옥수수밥과 멀건 국을 먹으면서도 저는 할인이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족쇄였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고 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입에서는 괜찮아, 이모가 꼭 지켜줄게라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질문이 메아리 쳤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방송위원회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서류 냄새 같기도 했죠. 저는 김 과장 앞에 앉았고 그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굳은 얼굴로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밀어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탁자 위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최설림 동무 할인이 잘 키우고 있지요? 김 과장이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죠.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예, 김 과장 동무. 물론이죠.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늘게 나왔어요. 그는 제 대답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할인이 부양자 없는 아동 재분류 대상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부양자 없는 아동 재분류 대상자 명단이라니요. 그건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서 국가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을 분류하는 명단이었어요. 국가 보육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할인이는 제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고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아는 최설림 동무는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최근 방송에서 몇 번이나 수령님 존칭을 빠뜨렸더군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라고 제대로 불러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동무가 방송에서 한 번 실수할 때마다 할인이의 명단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협박이었어요.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제 실수 하나가 할인이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그 아이를 국가보육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에 라선 국제 마라톤 생방송이 있지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행사입니다. 김 과장은 턱을 괴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생방송에서 최설림 동무가 완벽하게 중계만 해준다면 할인이의 명단은 깔끔하게 삭제될 겁니다. 동무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면 되는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완벽한 중계요? 그건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할인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제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든 저는 할인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할인이를 라선 국제 마라톤 관중석에 앉힐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관중석에요? 그건 할인이를 인질로 삼겠다는 말과 같았죠. 만약 제가 방송에서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할인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할인이를 인질로 잡고 저를 협박하는 이 나라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노와 함께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 도망쳐야 해. 할인이와 함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보이부 김 과장의 싸늘한 눈빛이 제 등 뒤에 박힌 듯 했어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라선 국제 마라톤 중계 부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리허설 준비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도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중계 부스 안은 낯선 기계음과 케이블 선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장비에서 나는 미지근한 열기가 코끝을 스쳤죠. 제가 맡은 아나운서석에 앉으니 눈앞의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마른 침만 꿀꺽 삼켰죠. 그때 제게 다가온 사람이 송출 담당 박노성 동무였어요. 그는 평양에서 온 기술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좀 더 차분하고 눈빛에 미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국계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래서인지 억양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최설 아나운서님, 소리 한번 내보시죠. 그가 제게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죠.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지자 박노성 동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게 몸을 살짝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생방송 때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이 끊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한 90초 정도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90초라니요? 국제방송인데 그런 실수가 용납될 리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제중계인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큰일은 안 나요.
그저 전파 상황이 불안정해서 잠시 화면이 까맣게 될 겁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시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죠. 아나운서님, 전파엔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전파의 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90초의 블랙아웃.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저와 하린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죠. 부스 안의 낡은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을 차갑게 스쳤지만 온몸에 땀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90초. 그 90초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린이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하린이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텐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린이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점점 시들어가던 그 아이의 모습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덮쳤어요. 박노성 동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말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전파엔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진짜예요. 저는 그 틈을 어떻게든 찾아야만 했어요. 제 손에 쥐어진 마이크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어요. 박노성 동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물컵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아나운서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분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카페테리아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노성 동무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사실 제게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습니다요. 박노성 동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어려 있었죠. 제 누이와 조카가 10년도 더 전에 북조선을 떠났습니다요. 저와는 달리 그들은 남쪽으로 갔어요. 소식은 아주 가끔 들려왔지만 직접 만나볼 수는 없었죠.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손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쓸어내렸어요. 마치 먼지라도 닦아내듯 말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요. 제가 언젠가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은 것이요. 그리고 저처럼 남쪽에 가족을 둔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요. 그분의 이야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하린이와 저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죠. 박노성 동무는 제가 하린이 때문에 망설이는 걸 아셨는지 제 눈을 응시하며 그러셨어요. 아나운서님 조카분, 하린이를 꼭 구해야 합니다요. 저의 잃어버린 조카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저에게 낯선 안도감을 안겨주었죠. 이분은 적어도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계획은 이렇습니다요. 박노성 동무는 제 반응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마라톤 중계가 한창인 때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꾸며서 방송 송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겁니다요. 정확히는 22번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력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90초 동안 경기장 전체를 블랙아웃 시킬 거예요. 90초라는 숫자에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 90초가 저희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요. 박노성 동무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순간 VIP 출입문으로 향하는 겁니다요. 제가 미리 손을 써둬서 그쪽 경비는 잠시 자리를 비울 거예요. 출입문 바로 앞에는
제가 마련해둔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운전사는 제 동료인데 아나운서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실 겁니다요. 그분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VIP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인이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할인이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른 동료를 시켜서 아나운서님께서 대기하시는 VIP 출입문으로 데려올 겁니다요. 할인이는 아마 경기장 뒤편 보관실에 있을 겁니다. 그곳은 경기장 전원이 나가도 자체 비상 전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 동료가 할인이를 데리고 VIP 출입문으로 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마치 머릿속에서 영화 한 편이 재생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니까요. 박노성 동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다시금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씀하셨어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요. 만약 실패하면 아나운서님은 물론이고 조카분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분의 말은 얼어붙은 제 정신을 흔들어 깨웠어요. 실패의 대가는 너무나도 명확했죠. 보위부에 끌려가서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어쩌면 할인이까지 제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컵에 담긴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이 지긋지긋한 감시와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열망이었죠.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과장의 위협적인 눈빛, 보위부의 날카로운 감시, 그리고 할인이의 불안한 눈빛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젠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할 때라는 걸요. 저는 박노성 동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노성 동무, 제가 하겠습니다요. 할인이와 함께 꼭 탈출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함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결단이 제 온몸을 감쌌죠. 이 목숨 건 탈출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김정은 체제로부터 벗어나 할인이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찾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거죠. 제가 마이크를 쥐고 있던 손에 땀이 흥건해졌어요.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였죠. 생방송 스튜디오의 뜨거운 조명이 제 얼굴을 달궈놓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가 마이크 너머로 들릴까봐 불안했죠. 스튜디오 밖 복도에는 경호원들의 묵직한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언제라도 문이 열리고 제가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제 눈은 박노성 동무의 손짓을 놓치지 않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 속에서 겨우 영사관 문턱을 넘었을 때 제 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차가운 바닥에 닿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한 번에 내려놓는 것 같았죠.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소음도, 저를 쫓던 그림자도,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했어요. 그저 고요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영사관 직원분들이 조용히 다가와 저와 할인이를 부축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어떤 명령이나 질책과,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할인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국제인권단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국제포럼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북한에서 아나운서로 살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땐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대본이었고 그 대본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제가 진실을 말할 기회였죠. 할인이를 생각했어요. 제가 할인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 요청을 수락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써 내려갈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드디어 서울국제인권포럼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어요. 새벽부터 잠을 설쳤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모, 할인이가 응원할게요. 이모는 최고예요. 그 작은 손길과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어요. 할인이의 눈빛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죠. 포럼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풍경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무대 뒤 대기실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북한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할 때는 늘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긴장감만 가득했죠. 마이크를 잡으려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쿵 울리는 것 같았죠. 진행 요원이 저를 불렀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무대 위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수많은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졌고 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할인이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할인이는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고 있었어요. 그 미소에 저는 모든 두려움을 잊고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최설림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죠. 저는 북한에서의 거짓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본에 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방송을 매일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본이 없어서 더욱 진실했고, 그래서 더욱 아팠죠. 저는 그곳에서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 할인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죠. 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객석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말을 마치는 순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쳤고 저는 그 뜨거운 박수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 박수 소리는 단순히 저에게 보내는 찬사가 아니라 저는 이제 더 이상 대본에 갇힌 아나운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제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최설림이었죠. 서울의 작은 원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따뜻한 기운을 느꼈죠. 낯설면서도 포근한 서울의 공기가 폐 속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옆 침대에서는 할인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요. 11살, 이제는
할인이가 아닌 가명 최지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 조카는 밤새 뒤척이지도 않고 아주 평온해 보였어요. 이런 아침을 맞이하는 게 저에게는 아직도 꿈만 같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곳이었어요. 간 내린 커피 향이 온 집안을 채웠고 저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죠. 창밖으로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고 낮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들이 보였어요. 북녘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죠. 한참을 그렇게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였어요. 부스스한 머리로 저를 올려다보는 지우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우리 지우도 좋은 아침이요.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일찍 일어났네요. 지우는 제 품에 안기며 콧소리를 냈어요. 헤헤, 빨리 가고 싶어서요. 오늘 국어 시간에 북한 동화책 읽어주기로 했거든요. 지우는 학교 생활에 정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특히 지우는 북한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지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고 언젠가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지우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고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탈북민 정착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죠. 제가 겪었던 막막함과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90초의 망설임 끝에 이곳에 왔는데 그 90초가 제 인생을 바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라선 국제 마라톤 중계 때 했던 그 90초의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죠. 제가 이제는 그 90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밤이 되면 지우와 저는 함께 창가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곤 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도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북녘 땅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지우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 언젠가 저 하늘 아래 있는 친구들도 자기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지우의 손을 더 힘껏 잡았어요. 그럼요, 지우가 멋진 선생님이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날이 아니었어요. 지우의 밝은 미래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의 새로운 역할이 저에게는 큰 희망으로 자리 잡았죠.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 향과 지우의 웃음소리로 시작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북녘 땅의 남은 이들을 향한 연대 의지와 희망은 제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지요.